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이제부터는 이기적으로 시간을 보내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 나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경험을 향해 나 자신을 온전히 뛰어들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까지는 자원과 능력을 경영하는 실력이 삶의 질을 좌우했다면 이제부터는 시간을 경영하는 실력이 더 중요해진다. 나를 산란하게 만드는 외부의 온갖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운영하는 법을 터득해가면 어떨까? 50이 되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다. 언제까지나 내 손길을 필요로 하던 아이들이 저마다 자라서 독립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찾아 분주해지고 나면 혹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어느 정도 바쁜 일에서 손을 떼고 자유시간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바쁜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집안일이나 꼭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고 빈둥거리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뭐든 느릿느릿 천천히 하게 되고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등 머릿속이 텅 빈 채로 멍하니 시간을 죽인다. 그동안 바쁘게 살았다. 나도 쉴 자격이 있다는 핑계와 더불어 뭉텅이로 시간을 낭비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흔히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말한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내가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효용 가치는 달라진다. 나는 젊어서의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경험의 차원이 훨씬 다채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좌절하고 도전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시간의 체감 효과는 증폭된다. 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반복적이고 변화 없는 생활이 지속되기 쉽다. 색다른 경험을 할 일도 줄어들고 도전이나 변화도 적다 보니 하루하루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듯 여겨지지만 그것이 중첩되면 훌쩍 시간이 흘러버리고 만 것처럼 느껴진다.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칼이 곤두서면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50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용의주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편한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여 허비해버리게 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장 한정된 자원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지 고민하지 않으면 TV 앞에서 남은 30년, 아니 50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죽기 전 단 일주일이 남겨졌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마도 비슷한 주제의 영화도 여럿 있었던 듯하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의 목록을 적어 하나씩 실천하기를 권하는 방법론도 있다. 현재를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죽기 전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매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바로 뭐뭐 때문이라는 핑계 탓이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의 이유는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자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현재 일상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최상의 비결은 시간 계획을 알차게 세우는 것이다. 취미 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혼자서 책을 읽으며 호젓한 시간을 갖든 모든 것이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시간의 레이어를 어떻게 겹겹이 쌓아가느냐에 따라 긴 시간이 흐른 후 당신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인생 전반전은 누군가가 시켜서 무언가를 해야 했던 일상의 연속이었다. 공부든 일이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주변의 평가도 흡족해진다. 그 결과 돈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보상도 받았다.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느냐에 따라 시작점이 서로 다른 싸움이기도 했다. 공부나 성공 같은 단편적인 평가 항목만 적용되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비유하자면 모두가 맨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과도 같다. 무얼 하기로 마음먹느냐에 따라 많은 걸 해내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는 사람으로 확연히 나뉜다. 돈이 많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처해진 조건이라는 계급장은 이 상황에선 먹히지 않는다. 온전히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오는 실력과 패기만이 이 장면에서의 진짜 실력이 된다. 필자는 해외 유학 경험까지 있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전혀 새로운 가정방문 보호사라는 직업 세계에 뛰어들었다.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에 이걸 선택했고 그로 인해 주어진 시간적 경제적 자유 속에서 하루하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을 경험해가고 있다. 더군다나 학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만 머무르며 공부만 하는 새님 같던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몇 년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생긴다. 은퇴를 하거나 주부에서 졸업하고 나서 주어진 수많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외롭다는 감정과 잘 지내야 한다. 젊어서는 친구가 최고였다. 연애도 달콤 쌉싸름한 맛을 선사하는 중요한 선물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오해와 배신, 서운함과 기대의 회오리를 지나고 보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마흔쯤부터 부쩍 느낀 깨달음은 바깥의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때로 나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 가장 공들여서 보내고 싶은 시간은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다. 나 자신이 충만할 때 외부에 대한 헛된 바람을 품거나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나면 혼자서도 훌쩍 여행을 한다. 책 한 권 끼고 호젓한 호텔 리조트 방갈로에 앉아 칵테일도 한 잔 즐긴다. 약속도 만날 사람도 없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이 없어진다. 맞지도 않는 스케줄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내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느 집단 아내라도 나 혼자 기꺼이 뛰어들 태세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고 어떤 것도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요령껏 해낼 수 있다. 가령 친구들과 여럿이 움직이면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비용을 각출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겠지만 나 혼자 하면 집에서 음식을 싸갖고 갈 수도 있고 돈만 들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더욱이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지인이나 친족의 죽음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거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쁜 사회생활에 지친 누군가에게도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일에서 다음 일로 넘어가기까지의 완충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충전 경험이 되어준다. 심지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저 멍하니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여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기초기술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20대 후반을 경계로 인간의 생리기능, 소화흡수 기능, 운동기능, 대사기능, 정신기능 등 거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앞서 근육은 나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 나이 들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두뇌다. 기억이나 지식 등과 관련된 두뇌 기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시켜 나갈 수 있으며 특히 노화에 따라 급격히 쇠퇴하지 않고 사용 여부에 따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특성을 지녔다. 위대한 학자, 과학자, 문학가 등 세상에 이름을 남긴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업적을 5, 60대에 이룬 이들이 많다. 위인전에 나올 법한 대단한 인물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얘기다. 게다가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인생 후반부에는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나 취미 등에 더욱 의욕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이제껏 쌓아온 경험에다 새로운 지식과 체험을 덧붙이면 시너지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대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걸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영어 잘하시겠네요.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하고 부러워한다. 늦가기 유학이라 발음도 시원치 않아서 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 혹은 교육방송 강좌 같은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권해본다. 직접 해봤더니 학습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도 몇 가지 추천해 주었다. 그런데 배우고 싶다고 호들갑을 떨던 이들 중에 내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없었다. 반면 나와 같이 가정방문 복지사 과정을 수료했던 K는 달랐다. K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곤 한다. 3개월 후 미국 여행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현지인들과 대화해보고 싶다며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평소대로 인터넷 강좌 하나를 권해줬다.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꼭 들을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K가 처음이었다. 그 후 매일 강좌를 들으며 모르는 게 생기면 내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한다. 한 달쯤 되었을까?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K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강좌 내용은 웬만큼 알아듣겠는데 말을 할 기회가 없다 보니 아쉬워요. 실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전화통화를 이용해서 영어로 대화하기 연습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표현을 미리 종이에 적어두었다가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해봅시다. 매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해보는 것으로 정했다. 진짜 전화를 할까 반신반의했지만 놀랍게도 K는 매일 저녁 8시 정각에 전화를 걸어왔다. K는 여행 전날까지도 줄곧 지치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쯤이 되자 발음이 훌륭하지는 못해도 하고 싶은 말 상당수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K에게 어땠느냐고 물었더니 그룹 안에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통역 비슷한 역할까지 했다고 했다. 홈스테이 하는 곳에서도 영어 실력을 칭찬받았고
평소 소원대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했다. 여행 가서 영어로 말하고 싶다는 동기에서 출발해 끈질기고 성실한 시간 투자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여행 경험에서 칭찬과 부러움이라는 피드백까지 얻음으로써 K는 완벽한 학습 사이클 궤도에 올랐다. 그 후로 K의 영어 실력이 더욱 일취월장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나이는 절대 핸디캡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막연히 의미를 모른 채 공부해야 했던 젊은 시기보다 경험과 갈증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비로소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다. 대학 교원으로 일하면서 퇴직하기까지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아왔다. 사회적 인정도 받았고 제자들의 존경도 받았다.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대로 커리어를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간병하게 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당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홈헬퍼 1급 자격 강좌를 수강했다. 그 후 요양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다가 9년차가 되던 해에 국가 공인 자격인 가정방문복지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요양은 내 본업이 아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일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요양 현장에서 보낸 9년을 마무리하는 변곡점이자 새로운 도전의 하나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필자의 나이가 53세였다. 젊은이들도 관련 학원에서 수강하며 준비하는 시험이지만 당시에도 대학 강의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 수강을 하기는 힘들었다. 대신 지인들에게 책과 기출문제집을 빌려서 한 달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다. 어머니를 비롯해 그동안 만나온 분들을 통한 경험과 노인 돌봄에 대한 깊은 관심이 동기가 되었는지 어려운 학과목 내용도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운 좋게도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던 대학은 실용 위주의 커리큘럼을 채택한 데다 재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따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다양한 자격 취득 강좌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도 푸드 코디네이터, 요리 기술사, 컬러 코디네이터 같은 자격 검정을 취득하려는 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 가르치느라 바빴던 나는 자격증을 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 대해서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뭔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마침 가정방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공부에 탄력이 붙어있던 터라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내 두뇌의 한계에 도전해보자고 결심했다. 3개의 검정시험은 9월부터 11월 사이 연달아 계획돼 있었다. 한꺼번에 3개를 다 취득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부지런히 공부했다. 학생들은 가장 낮은 등급의 시험에 도전했지만 나는 최상급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때의 필자 나이가 59세였다. 지하철 안에서도 공부하고 걸어다니면서 암기했다. 요리기술사의 경우 실습도 병행했기 때문에 매일 주방을 어지럽혀가며 요리 연습도 했다. 매일 썰기 연습을 한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처치곤란 지경이 됐고 생선도 얼마나 많이 다듬었는지 잘 사용하지도 않는 냉동실이 가득 찰 지경이었다.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기적처럼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심지어 요리기술사 시험에서는 상위 기록으로 수상까지 했다. 일과 병행하는 공부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이때만큼 하루하루 가슴 뛰며 행복했던 시기는 없었던 듯 싶다.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의 공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돌파의 경험이 필요하다. 한계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 두뇌의 역량은 한층 커진다.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했다면
인생을 더욱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취미를 하나쯤 갖는 편이 좋다.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소일거리를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취미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하면서도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가 새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평생을 헌신했던 업과는 결이 다른 취미를 영위함으로써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의 능력이나 취향을 파악하게 된다. 단언컨대 나이가 들고 나면 취미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생활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예전부터 즐기던 취미를 늘어난 여유 시간을 활용해 더욱 심화시켜도 좋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도 좋다.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평생 함께할 만큼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좋을 것이다. 개 중에는 좋아하는 일을 못 찾겠다며 좀처럼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은 본격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동네 곳곳에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널려 있다. 하지만 은퇴한 남성 같은 경우 그런 낯선 곳에 불쑥 찾아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이들이 많다.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고 재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 뭐든 시작하고 보면 된다. 잘 모르는 영역이라도 일단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갈 수 있다. 시작이 반인 셈이다. 필자는 한때 손뜨개질에 푹 빠져 살았다. 처음에는 책을 보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책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결국 뜨개질 솜씨가 프로급이라는 분을 친구에게 소개받아 배우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분에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공방에 가서 함께 뜨개질을 했다. 꼼꼼한 가르침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베스트, 스웨터, 가디건까지도 뜰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구하는 법 등 노하우도 여러 알려주었다. 공방에는 나 외에도 뜨개질을 배우려는 이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전에는 전업주부로서 사회 경험이 없던 선생님은 소소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만족스러운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취미를 가져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다. 심지어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된다면 또 다른 성취의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만끽하는 자체만으로 의미는 충분하다.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경험 중 하나다. 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학창시절 때보다 취미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스승이라고 꼽을 만한 분들을 만나 충만한 교류를 나누고 지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아마도 지식과 학업이라는 단편적 장면이 아니라 생활의 다면적 장면에서 만난 분들이기에 더욱 그랬던 듯 싶다. 꽃꽂이나 다도 같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분들을 보면 비단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 수양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물론 명망은 있지만 정작 만나보면 깊이는 부족하고 거칠에만 신경 쓰는 분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취미생활을 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배우고 싶은 상대를 내가 얼마든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스승은 고도의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기능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나 사상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향기까지 스며들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필자의 어머니는 평생 꽃꽂이와 다도를 취미생활로 해오셨고 종국에는 사범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다.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기쁨과 품격이 스며들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필자에게 다도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역시 좋은 물건을 소유하며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일상의 태도를
강조하셨던 분이었다. 하물며 생명이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정중함과 배려, 예의를 갖고 대하면 그런 태도가 나의 삶 곳곳에 배어들게 된다는 걸 알려주셨다. 값싼 물건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버리는 대신 좋은 물건을 사서 아끼며 사용한다는 생활관을 갖게 된 것도 그 선생님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머니는 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퇴원을 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조용히 앉아 꽃꽂이를 하시곤 했다.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나 역시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 요즘처럼 무언가를 배우기 좋은 시절이 있나 싶다. 책은 전통적으로 진짜 공부에 꼭 필요한 교과서 역할을 해왔다. 필자도 옛날 사람인지라 뭐든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우선 책부터 구해 읽게 된다. 지금도 매일 도서관에 가는 것은 그곳이야말로 새로운 것의 보고이자 최전방이기 때문이다. 내게 독서는 마음의 비타민과도 같다. 마치 몸에서 윤활유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비타민처럼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아도 중대한 이상을 초래한다. 독서는 특히나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단 30분이어도 좋으니 느긋이 앉아서 무언가를 읽는 것을 일과로 삼기를 권한다. 나이가 들면서 글씨를 읽는 게 힘들어졌다는 이들도 있다. 눈이 침침해서 뭔가를 집중해 읽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대개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들을 위해 요즘은 오디오북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읽는 속도나 목소리까지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할 때도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도 꽤나 활용도가 높다. 그야말로 전 세계 언어로 된 수억 개의 지식 컨텐츠가 나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요컨대 관건은 무엇을 취사 선택하느냐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내 입맛에 맞게 골라 가질 수 있으니 나 자신이 지식 세계의 큐레이터가 된 셈이다. 그러니 소파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오는 TV 전파를 받으면서 볼 게 있느니 없느니 재미가 있느니 없느니 푸념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지난 7년 동안 매일 오픈과 동시에 도서관에 들어가 한두 시간 보내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다. 특히 관심을 둔 작가나 테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읽는다. 돈도 들지 않는 진짜 공부다. 젊은이들이 백색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공부해야 능률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나 역시 집에서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는 그와 관련해 관람할 동영상 자료들을 서치해둔다. 영화나 드라마, 짤막한 다큐멘터리 등을 감상하고 나면 책으로 접했던 지식이 입체적으로 구체화되는 기분이 든다. 때로 마치 여행을 가기라도 한 듯 짜릿한 현장감을 느낄 때도 있다.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관련 팟캐스트 등을 찾아두었다가 듣는다. 들으면서 배우는 것 또한 쏠쏠한 재미다. 덧붙여 운동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뭐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 전에는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악기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그 기분을 잘 알 것이다. 단순한 음계를 반복하면서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초보 시절을 보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다. 무슨 일이든 즐길 수 있게 되려면 노력하고 고생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몇 번이고 어려운 일을 극복한 후에야 달성이나 성공, 칭찬, 수상 같은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그랬을 때라야 비로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지식의 세계도 그렇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그저 지루하고 막연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덧셈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리자. 50이 넘으면서 물건은 최소로 소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마음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가꾸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밭농사를 지을 때처럼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감정에 고랑 정리를 해서 농사 준비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구역을 나누어 가꾸어 주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잡스러운 감정들은 가지치기를 하거나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 줘야 한다는 말이다.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좋은 감정만으로 살기도 아까운 시간에 괜한 데 마음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쳐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무거운 인간관계다. 만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잘라낸다. 우리는 학창시절이나 회사생활, 심지어 이웃한 아파트 분여회나 친족 행사 등에서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다. 사람들 중에는 조종 능력이 뛰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유형의 감정 흡혈들이 있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고 죄책감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을 유발시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가는 재주가 있다. 이들에게 걸려들면 대개의 평범한 이들은 그 소나귀에서 손쉽게 놀아난다. 이들은 대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드라마 퀸의 성격도 갖고 있어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며 그 바운더리에 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50부터는 휴대폰의 수많은 연락처나 명함첩에 그득한 지인들, 자랑할 만한 인사들과의 교분 같은 것이 점점 필요 없어진다. 상당 부분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어내는 관계들이다. 특히나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초조한 마음이 든다면 서둘러 그런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에 골몰하느라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법이다. 시도해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끊어낼 수 있다는데 놀라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골라내야 하는 감정의 고랑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다. 이 역시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대는 그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사항일 뿐 상대를 움직이고 변화하는 힘이 없다. 나는 내 마음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품기 쉽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경험했지 않는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쉽사리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개의 기대는 그저 내 일방의 생각일 뿐이다. 관계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질 수 있다. 깨끗하게 비워진 홀가분한 마음 안에 나를 풍성하게 해줄 좋은 감정들을 채우면 된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분주하게 발버둥치며 살아온들 과연 누가 그걸 기억해 줄까 하는 허무함이 문득 엄습해오는 순간이 있다. 물건을 뺄셈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이다. 마음을 덧셈한다는 것은 점점 희귀해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는 의미다. 이렇듯 삶의 방향을 선회해가는 동시에 조금이나마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삶에서 느껴지는 허무함이나 자조는 줄어들 것이다.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려 노력한다면 한정된 우리 삶이 남기는 여운이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은은히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야 하는 나이다.